그래서 비용을 줄이거나 나만의 지역을 찾아라. 네, 경매는 매매와는 좀 반대로 갑니다. 경매 물건이 많은 지역은 실은 매매가 잘 안 되는 지역이고, 경매 물건이 없는 지역은 매매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폐차했다고 낙담할 때가 아니다. 왜 이 주제를 넣었을까요? 그만큼 폐차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폐차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럼 폐차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강 폐차의 원인을 찾자. 폐차는 낙찰에 실패한 것이다. 경매 법정에 가잖아요. 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경쟁률이 높은 물건들이 있어요. 낮은 금액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얼마의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으로 서로 막 경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들 경쟁 속에서 한 사람이 가격을 몇 천만 원씩 높게 써가지고 낙찰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람들이 우하는 약간 실망과 그리고 야속함을 담은 탄성의 소리가 나오는 물건들도 있어요.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는데 허무하게 고가 낙찰이 돼버리면은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한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높은 가격을 쓰는 거지? 저럴 거면 그냥 급매물이 낫지 않아? 경매를 계속하는 게 맞아? 이렇게 폐차를 계속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낙찰이 될 수 있지? 과연 저렇게 낙찰받는 사람들은 수익이 날까? 약간 이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높게 낙찰받는 사람이 야속하면서도 왜 그렇게 낙찰을 받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낙찰받은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 가격으로 왜 받으신 거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있었어요. 뭐 제 경우는 아니고 저는 소심해서 그렇게 다가가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가서 물어본 사람들도 있대요. 그랬을 때 대답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입찰가를 써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매 법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정보 교환도 하고 뭐 이러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폐차를 분석하면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가는데 언제나 폐차를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나는 그 경쟁 대상에 낄 수 없다 그러면 아예 다른 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낙찰을 받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정말 수익이 난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게 맞겠죠. 그래서 폐차라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대 수익을 너무 내가 높게 잡았거나 아니면 입찰가를 낮게 쓰기 때문이죠. 낙찰은 결국에는 높게 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기대 수익을 많이 잡는 거는 내가 욕심쟁이선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 이유보다는 아직 그 지역이나 사람들의 경쟁을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찰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게 쓰면 되는 것, 경쟁률이 낮은 물건에 입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지역으로 가는 것,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물건을 찾는 것, 보통 네 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의 경우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물건을 찾는 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넘사벽의 그런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4번은 차후에 진행을 하기로 하고 다른 입찰자보다 높게 금액을 써야 하는 이유를 찾고 너무 관심도가 높은 물건은 나와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은요. 아예 경쟁을 좀 덜하는 물건, 못난이어도 수익이 나는 물건 이런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 투자하는 그리고 경매로 단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친구를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낙찰을 받았는데 가격대가 6천만 원대예요. 매근 1억 정도를 본대요. 그러면 벌써 1억에서 6천을 빼니까 이제 뭐 세금을 공제한다고 해도 2천에서 3천 정도의 사이에 수익을 볼 것 같습니다. 이 매매 사업자로 단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빌라. 그것도 서울 수도권에 아닌 지방에 있는 빌라. 나만의 지역에서 나만의 물건으로 나만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에 막 이런 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경쟁을 하는데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꼭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택 그리고 특히 아파트를 우선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는 전국에 어디에서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만의 물건과 나만의 지역과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하는데 그건 그만큼 그분이 노력을 한 거겠죠.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 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입찰가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입찰가를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입니다.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높게 쓸 수 있는 그 지역이나 물건을 바라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입찰가 선정할 때도 봤듯이 법무비라든가 명도비, 수리비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가 된다, 그러니까 가격을 높여 쓴다는 이유 찾는 거는요. 가치를 판단을 하고 남들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높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그 지역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개사님들하고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임장을 다니다 보면은 중개사님들과도 친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하고요. 우리는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수익금을 높여야 되는 건데 낙찰가에다 비용을 더한 거에서 임차 보증금 이런 걸 빼고 그리고 수익금으로 나눠서 배급을 한 것이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대출을 지렛대로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전부 다 대출을 지렛대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월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월세를 놓으면서 현금으로 다 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출을 많이 지렛대로 쓰죠. 월세 수익을 할 때 주택보다는 오피스텔 아니면은 상가로 전향하는 분들이 조금 많은 편이죠. 전세 제도가 월세 제도로 바뀌고 있다고 해도 많은 부분이 전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지역의 전문가 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법무비 내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현금의 그 조달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법무사를 쓰지 말고 직접 촉탁 등기를 하면 됩니다. 셀프로 촉탁 등기하면 하루의 시간은 걸리기는 하지만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두 번째는 대출을 받을 때에도 법무비 협상을 해서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법무비 영수증은 정말 잘 협상해서 받은 영수증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왼쪽에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뭐가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하게 기본 수수료로 협상을 한 사례입니다. 말소 등기 신청 수수료가 3,000원밖에 안 됐는데요. 하나의 말소 신청할 때에도 몇만 원씩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교통비도 많이 추가로 청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법무비를 조금 협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되거든요. 은행권마다 법무비가 좀 달랐어요. 법무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은 보험사였고요. 그리고 법무비가 가장 비싸게 드는 것은 신탁회사라든가 은행권이 뒤로 갈수록 이 법무비가 좀 비싸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사나 1금융권하고 2금융권에서 하게 되면은 법무비는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법무비가 조금 더 보수 수수료가 올라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법무비는 최대한 낮춰서 협상을 하는 방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요. 뭐 좋은 물건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단타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현금을 좀 잔압할 수 있는 정도 금액에서 물건들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입니다. 수리비는 참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거주용은 아니죠. 이게 투자 대상이라고 하게 되면 임대용으로 보통 하게 되는데 임대용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너무 좋은 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판은 두껍지 않은 1.8T, LED 전등인데 좀 작은 거,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로 하고 이런 약간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직접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반기에는 반셀프죠. 전체를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실제로 페인트였습니다. 방문부터 시작해서 베란다까지 페인트 칠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 저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절대로 페인트는 직접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콘센트 같은 걸 직접 다 가르세요. 이거를 맡기게 되면은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또 받기도 합니다. LED 전등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전부 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맡기고 있긴 하지만 초반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많이 했냐면 이 전등을 직접 인터넷으로 사서 그쪽에다가 이제 배달을 시켜 놓는 거예요. 도배하시는 분이 오시면 요거 좀 같이 좀 달아주세요 라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좀 들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몇만 원 또 싸게 해요.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 대행을 좀 맡기기도 하잖아요. 보통 평당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좀 줄이기 위해서 반나절 시간을 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청소를 다 했습니다. 청소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빠지거나 그리고 물건 상태를 좀 알기 위해서는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거주하고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교체될 때마다 직접 하루 어차피 가는 날짜에 집에 가서 청소 한번 하고 옵니다. 그러면 보일러도 잘 나오는지 난방도 되는지 물도 문제 없는지 수도꼭지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장난 곳들도 좀 많고 그렇거든요. 임차인이나 아니면 그런 수요자한테 이 물건을 보여주기 전에 눈에 띄는 것들은
물건들을 일부 수선을 해 놓게 되면 물건을 나중에 하자를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렇게 잔금을 치르거나 공실이 있을 때 직접 한번 청소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수리비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를 저도 처음에 엄청 고민을 했고, 그리고 실제 반 인테리어도 해 봤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런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셀프 인테리어는 조금 요즘에는 안 하고 있지만 청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해 보고 나면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거품이 많은지 알게 돼요. 이제 협상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내용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도비 내역입니다. 명도비가 강제 집행 비용 감안해서 평당 10만 원씩 한다라고 해서 입찰가 산정할 때 알려드렸을 거예요. 아무래도 직접 명도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기준을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명도를 해봤을 때 24평형의 물건들이 전 좀 더 많았거든요. 명도비가 안 든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의 그 명도를 했을 때 명도비를 하나도 안 준 경우가 2건, 그리고 한 건 정도는 50만 원 미만으로 한번 협상했던 것,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100만 원 미만에서 해결이 됐고, 오히려 깨끗한 물건들은 명도비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 명도비를 산정을 할 때 금액을 이제 평당 10만 원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 원 이상으로 잡지 않습니다. 평형대가 조금 넓고 실수요자가 살고 있는 물건인데 힘든 사람 같다라고 하게 되면 한 150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을 작게 잡았는데 명도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은 매도할 때 그만큼 조금 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편입니다. 일단 낙찰을 받아야 뭔가 그 다음을 하잖아요. 명도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명도비를 꼭 잡아야 할 때에는 100만 원 선에서 그 미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명도비를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 정도 평당 10만 원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명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들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팁이니까 입찰하시는 분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도비 협상할 때에는 혹시 미납관리비가 있다 그러면 그 미납관리비는 점유자가 정산하고 나가는 걸로 해서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도비를 줄이는 방법, 평당 10만 원 적용하지 않고 100만 원 미만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리비, 법무비, 명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줄여도 입찰가가 올라갑니다. 예, 입찰할 때에는 단돈 100원, 100만 원 이런 금액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을 최대한 줄여봅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분석 전문가 되기. 벌써 어렵나요? 전문가 된다라는 거는 그 지역을 잘 알면 되는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살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다 보면 내가 그 지역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부동산 관점에서 보는, 이제 부동산의 흐름과 연관된 그런 객관적으로 보는 눈하고 실제로 실거주하면서 보는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역 분석 전문가 되기라는 타이틀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실거주할 때 가장 좋은 거, 임장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군, 인프라, 자연환경, 그리고 그 지역 내 대장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면은 가격을 비교하기 좋습니다. 교통은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게 첫 번째이지요. 일자리로 가는 거는 성인이 됐을 때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도 활동을 하잖아요.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도 차를 놔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오히려 6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교통이 좀 더 편리한 곳에 거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수요가 2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다양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통은 첫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군입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은 보통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이사를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 수요를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그 배정되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 더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은 단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찾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거래가 될 수 있죠.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은 말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쵸?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학원이 가깝고, 그리고 같이 가서 인프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마트나 백화점, 이렇게 놀이시설, 복합공간,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은 약간 선택인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좀 있죠. 근데 좋은 자연환경인데 교통이 불편해.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쵸? 교통이 갖춰진 곳에 자연환경까지 같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프리미엄
단계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아파트 찾기는 저희가 부동산의 그 가격 흐름을 책정을 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움직이는 대장 아파트들이 꼭 있어요. 리드하는 대장 아파트 34평의 신축의 역세권에 좀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여기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 내 아파트가 대부분 가격을 리드를 하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가격 변동을 보게 되면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가격 흐름을 볼 때는 그 관심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하나씩 모니터링을 같이 해보면 좋아요. 만약에 내가 10군데의 지역이 관심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10군데의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뭐 한 주에 한 번씩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하듯이 흐름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게 되면 솔직히 그 많은 아파트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표되는 아파트의 흐름만 같이 체크할 수 있어도 가격 흐름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좀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 아파트를 모니터링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가능하면 현장에 좀 다녀오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임장을 할 때는 그 지역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을 갈 때 경매 물건을 한 10건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10건의 물건을 다녔어요. 다니고 그 물건을 보고 이 물건의 가격은 어떨까? 또 다른 경매 물건을 찾아서 그 물건을 방문해보고 이 물건의 가격은 어떨까? 아까 본 물건과 이 물건이 같은 지역 내이지만 내가 둘 중에 입찰을 한다면 어떤 걸 입찰하는 게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가격이 상승할까? 어떤 게 더 잘 팔릴까? 그 경매 물건으로 10개의 물건을 비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가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교할 대상이 있는 것이 평가하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가격의 시세 흐름은 대장 아파트 정도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경매 물건, 나와 있는 경매 물건 중 최대한 10개 정도까지 뽑아서 한 번 갈 때 그 물건들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러면 입찰 일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한 번 물건들은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손품으로 나머지를 비교해서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 지역이 다각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인지를 찾고, 이 실수요자가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 내에 중소형 아파트들도 수요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래가 좀 더 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실수요자 대상이 꼭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래할 만한 뿐만한 집들이 어디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전철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나도 여기가 조금 더 낫다. 저기는 애매하네. 차를 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전철역에서 저는 700m 이내입니다. 1m로 넘어가면 한두 정거장 가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500m 이내면 너무 가깝고 초역세권이라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비쌀 수도 있고, 그래서 700m 이내로 약간 좀 한정해가지고 아니면 7, 800m 이렇게 해갖고 물건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뒤로 가서 그래도 수요가 있는 물건들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있는지, 많은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입찰가 산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지역이 부천시 소사구였습니다. 그 지역이 좋아서 찍은 건 아니고 강의를 만들 시점에서 그 물건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신건일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번 유찰이 됐고 이제 곧 입찰로 들어갈 거고, 이럴 때 실제 이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물건으로 강의를 30강을 다 찍고 있는 상태라서 저도 실은 이제 결과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 지역을 보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는 방법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지도에서 저는 부천시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큰 지역이 나와요. 그랬더니 부천시가 오정구, 그 다음에 원미구, 소사구 3개의 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지역이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여기 지적 편집도를 눌러봅니다.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같은 지역이지만 땅의 색깔이 나옵니다. 땅의 용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로 들어가 있는 곳들은 보통 이렇게 노란 색깔들, 그리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이 땅 가격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그 상업시설이 있는 데가 빽빽하게 건물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주거 시설로 오게 되면은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이제 주택이 올라가는 그 높이가 달라지고, 보통 아파트는 3종 일반 지역에 있죠.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공장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한번 그 지역이 이제 한번 개선이 됐을 때에는 거의 다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 생각하고 갔는데 와, 여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만큼 다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건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쪽
위쪽으로 보면은 부천 대장지구, 우리가 3기 신도시이죠. 요런 지역들이 눈에 보이고, 여기 부천역고 공공주택 지구도 옆에 보이고, 밑에는 이제 옥길 지구라고 그래서 택지 지구도 개발한 것도 보이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요 지역이 뭐냐면, 여기 위쪽으로는 7호선이고 밑에 쪽으로는 1호선이에요. 교통 이제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7호선과 1호선의 주변으로 분홍 색깔로 상업시설이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소사구 인근에 있는 경매 물건을 봤는데 이 지역은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소사역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기 위쪽하고 아래쪽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1기 신도시예요. 중동 신도시인데 신도시 중에서는 면적이 좀 제일 작은 곳인데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이동하는 교통들이 잘 되어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거주하기도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하는 지역이 가격이 막 시세 흐름이 막 훅 올라갔다 내려가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격대에 비해서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이 1기 신도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역을 보고 여기는 약간 구축의 구도심이었습니다. 구도심인데 지금 현재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나는 이 지역에서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우리 물건이 여기 소사구였고 그 위쪽으로 여기가 1기 신도시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지적도를 볼 때는 교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여기에 도로도 외곽순환 도로 그리고 학교 편의시설 병원이라든가 마트 상업시설 인근에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혐오시설이 혹시 있나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은 지도로 표시 안 돼요. 현장에 갔을 때 보통 알게 됩니다. 보통 지역 분석가가 된다라는 거는 현장을 직접 다녀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의 교통호재 같은 것들을 찾을 때 여기 GTX B하고 D 노선이 정거장이 쓰는 이 역이 있어요. 부천 종합운동장역 여기는 앞으로 조금 더 역세권이 되고 뭔가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물건이 있었던 서해선하고 1호선 게 저희가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이 서해선은 위쪽으로 해서 일산까지 연결되는 거고 아래쪽으로는 안산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개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의 편의가 훨씬 더 나아진 곳 중에 하나가 이 서해선 소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송내역 쪽이 있고요.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로 강남으로 연결이 되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상철로 종로, 시청, 영등포, 동대문구 이쪽으로 관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1호선 자체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철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첫 번째로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주택이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7호선이 나중에 개통이 되고 그 사이에 중동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중동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7호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1호선 주변에는 아주 오래된 노후주택이 많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원래 많았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벌써 30년, 40년 돼가니 이제 노후주택이 돼서 개발이 한창이고 여기 7호선 라인에는 1기 신도시였으니까 90년식으로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일부 해당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 물건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내놔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전부 다 통과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격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던 게 다시 이제 매물이 없어지고 그 사이에 1억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만 그래도 같이 보유하면서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이주 대상 지역들이 또 있을 거니까 그런 데는 또 전월세 값이 또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 내에 순천한대학교 종합병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병원이 있으면 일자리도 있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료시설이 잘 된 곳, 빨리 갈 수 있는 곳들을 또 선호하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는 종합병원도 2군데나 있구나. 그리고 소사역에서는 또 가깝구나. 도보로 갈 수 있구나.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나 아파트촌, 소사역 주변에는 빌라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지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소사역 주변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펼칠 때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기에 뭐가 핵심인 것들이 있구나. 일자리가 있구나. 일자리로 이동하는 교통이 좀 편리하구나. 인프라는 이쪽에 몰려 있구나. 인프라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 이런 것들은 1호선보다는 7호선 주변에가 조금 더 많이 갖춰져 있고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도상도 보고 현장에 갔을 때에도 같이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실 사이트에서 한번 지도를 그냥 펼쳐봤어요. 소사역 주변을. 그랬더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 그 다음에 검은색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그리고 초록색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가만히 보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표시한 거는 경매 물건이 표시가 된 겁니다. 야, 아실 사이트에 지도로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경매 물건 검색을 하실 때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지만 이 아실 사이트 지도로 들어가시면은 관심 있는 지역에 경매 물건이 이렇게 뜨게 되니까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세권의 물건을 다른 데 찾지 않고 여기서 몇 개 눌러보게 되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번호를 검색해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와, 아실에서 이렇게 경매 물건이 같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분홍색으로 된 거는 지금 재개발 지역들입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1호선 자체가 가장 오래된 노선이다 보니까 주변의 주택이 제일 먼저 지어지고 일자리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럼 그 주택이 노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노후된 주택이 이 소사역 주변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사역 바로 건너편에는 재건축되는 이 단지인데 여기 관리처분 인가가 담아서 이제 이주를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여기 재개발 소사분 1-1구역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고 여기 또 분양하는 단지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내에는 구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경매 물건도 있고 분양하는 아파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체크해 보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가보시면은 너무 노후된 지역에 밀접되어 있어서 선호하는 주변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재개발돼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다르겠죠. 이 위쪽으로도 이제 오래된 빌라촌이 있는데 거기는 3080 도심 공공 개발 지역으로 또 선정된 지역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주변이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호도가 낮았던 지역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다른 걸 다 빼고 재개발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매 물건이 있는 것만 나오게 이제 좀 선택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도 보이더라고요. 그럼 가격은 어떨까? 그래서 일단 재개발되고 있는 지역의 가격을 봤더니 빌라가 이제 작년 11월까지 거래된 가격들이 있어요. 얘네가 원래는 이런 가격이 아니었겠죠.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여기 위에 있는 관리처분 인가난 여기도 작년 10월까지 거래가 이제 끝나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금액도 많이 비싸죠. 이런 금액이 예전에는 이런 4억이 아니라 2억대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거의 더블로 뛰어가지고 가격이 올랐겠죠. 이제 여기 분양하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 소사역 롯데캐슬 더뉴인데 최근에 이제 거래된 가격을 보면은 8억 2,400입니다. 84 32평형. 그러면 84로 분양한 가격이 8억대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9억대로 신축이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사역에 있는 그 푸르지오 아파트를 경매 물건이 7억대였잖아요. 그래서 7억대인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가 있구나. 이 지역 내에서 만약에 실거주 선호도가 좋은 아파트를 할 수도 있고 투자 물건으로 소액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지역 내에 빌라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금액에 따라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그다음에 실제 분양한 아파트 그리고 10년 정도 된 아파트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가격의 흐름을 그래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양, 재개발, 아파트 이런 가격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까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상태로는 유지하고 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 회원님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바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실 사이트로 보게 되면은 PC로 본 거거든요. 경매 물건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겠다. 네, 이렇게 보십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제 일단 실거주하고 투자 중에 나는 우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찰 전략은 갖고 있는지 혹시 관심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수익률 기준이 있는지 시간 활용은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 나만의 상황에 맞는 기준이 없으면 누가 어디가 좋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여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 가서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경매 물건을 보다가 매매를 보다가 분양권 보다가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진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몰입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준을 먼저 잡으시고 경매 물건도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난 투자를 먼저 하겠다. 그러면 실거주라고 그랬으면은 아까 푸르지오 아파트를 먼저 봤을 텐데 투자라고 하게 되면은 7억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하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벌써 7억이 넘는데 전세가 5억이면 2억 정도의 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소액으로 하니까 그 밑에 2억대의 경매 물건 나왔던 빌라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수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물건으로 접근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제가 그 지역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리고 경쟁률이 낮은 물건, 아파트보다 빌라가 경쟁률이 낮죠. 그리고 빌라는 왜 유찰이 더 됐었잖아요. 그리고 1명에서 3명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아파트는 거의 5명에서 10명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입찰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관심 있는 지역을 갈 때 제가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이렇게 입찰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저기 멀리 한 4-5 시간 가는 곳에 간다 그러면 그 지역을 빈번하게 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입찰하러 가는 것도 힘들고, 저는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동선을 2시간 이내로 대중교통으로 그 범위로 정했습니다. 저는 2시간 거리의 지역으로 정했는데 이제 회원님들도 한번 정해 보세요. 그리고 실투금의 최소 물건은 차후 다 세팅을 했을 때 1,000만 원 미만의 갭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월세로 했을 때 대출 일부 받고 대출금 상환하면서 20만 원 정도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을 세우시게 되면 그런 물건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확보해야겠다. 그랬을 때 기존에 없잖아요. 그 시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으로 좀 일찍 일어나서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1시간 정도를 할애를 하고 이렇게 정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집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면 취득세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물건으로 먼저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투자 물건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준을 좀 잡고 지역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 지역들을 뽑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을 자꾸 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나만의 기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거나 나만의 지역을 찾아라. 네. 수리비 근데 비용을 줄이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많아봤자 100단이야. 그 이상 찾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거는 많아봤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데, 그럼 얘네를 줄이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이제 나만의 아는 지역을 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는 매매와는 좀 반대로 갑니다. 경매 물건이 많은 지역은 실은 매매가 잘 안 되는 지역이고, 경매 물건이 없는 지역은 매매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일반 매매로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에는 경매 물건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시기는 경매를 해야 되고 어떤 시기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동산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랬을 때 지금처럼 또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일반 매매를 하기 위한 경매 시장에서 먼저 발을 담그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1강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러면 자주 갈 수가 없어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지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먼저 경매 물건을 찾아보고 그 대안으로 다른 지역을 조금 더 가까운 지역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실거주 지역에서 소액으로든 제가 투자 대상에 맞는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검색해 보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